안녕하세요. 계측공학 7주차 시간입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그쵸?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것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뭐 2, 3, 4, 5, 6, 7까지 배운 거를 중간고사 때 볼 거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잘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7주차, 8주차가 지나면 이제 우리 기말고사 기간부터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차별 수업 내용입니다. 우리 뭐 2, 3주차에는 뭐 배웠고, 뭐 4주차 뭐 배웠고, 6주차 뭐 배웠고, 7주차 뭐 배웠고. 자, 여러분들이 요 수업 주차별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뭐 배웠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게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7주차. 우리 오늘 재밌는 내용이에요. 뭐 지루하다기보다는 계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되게 흥미로운 수업 내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거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6주차에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 이 계측공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은 어, 여러 가지의 전공 지식이 합쳐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 전공 지식들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계측 응답, 어쨌든 우리가 계측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하려면 그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온 결과가 아, 이게 스프링이 매스에 달려 있어서 나오는 결과다. 아, 스프링이 매스에 달려 있을 때 이 계측 데이터를 분석하면 아, 요렇게 나올 것이다. 어떤 계측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계측 데이터를 또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응답. 결국 우리는 시스템에서 나온 응답을 계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수업 시간에 포함이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진동학 시간에서 어느 정도 배운 내용일 겁니다. 원래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다 담을 수 있는데 나중에 바닥까지까지 들어가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바닥에서 들어오는 진동에 따라서 위에 전달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까지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우리는 진동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AI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넣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됐고요.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우리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 6주차에서 배운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보면 먼저 좀 펜 색깔을 바꾸고 우리 시스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던 게 하나 스프링, 탄성체, 그다음에 질량과 관성, 마지막이 댐퍼 이렇게 나눴고 시스템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 자유도라는 개념도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탄성 요소들을 스프링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요것도 했었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 비틀림 이렇게 토크가 걸릴 때 비틀림 어떤 요소도 스프링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요 요소가 갖고 있는 어떤 탄성의 정도를 등가 상수로, 등가 스프링 상수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 모멘트도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하나가 극관성, 단면 이차, 질량 관성 모멘트 세 가지라고 해서 요 다 같은 모멘트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는 비틀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거 휠 때에 얘가 버티는 어떤 저항 정도, 그다음에 회전 운동을 할 때 얘가 저항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해봤어요. 뉴턴 역학을 이용한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를 이용한 것도 해봤고. 그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기 비틀리는 거나 뭐 이쪽 회전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병진 운동하고 똑같다. 그런 것들을 잘 매칭해가지고 구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일자유도 시스템, MK 시스템에 대한 자유응답을 간단하게 구해봤죠. 이렇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나서 요 시스템이 조화 운동을 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요 미분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게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이 형태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라는 형태를 가정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빈칸 뚫어놓고 미지수를 구한다. 미지수를 구해보니까 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왔을 때 선형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찾는 거가 우리의 목적인데, 미분방식 푸는 것 자체가 그때 초기 변이, 초기 속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한다. 그거는 과정은 어차피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전개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6주차 내용이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7주차 내용입니다. 7주차에서는 우리가 계측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에 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이 계측 데이터는 결국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거나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거기 들어가 있는 이론, 뭐 배경 다 자세히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응용하는지,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정도를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우리 또 뒤에 기말고사 시간에 또 실습을 할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좀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환경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할 거고,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해서 한번 확인도 해볼 거고, 그런 것들까지 해보면 아마 뭐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부르긴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 조금 감을 잡아보는 느낌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간단하게 보면, 먼저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 딥러닝, 요 세 개의 개념들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뭐 인공지능이냐, 머신러닝, 딥러닝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학습 환경, 우리가 어쨌든 학습을 할 건데, 환경에서 어떻게 계측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줄 아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또 잘못 불러오게 되면 결국 학습 자체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속성이라는 개념과 클래스라는 개념 또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우리 수업 시간에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이 케라스를 활용할 거고, 이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모델을 이제 학습이 끝났어. 그거를 어떻게 저장하고 로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놨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계측 데이터가 딱 우리가 계측을 했어, 새로. 그럼 우리 모델이 있고, 모델에다가 요걸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저장하고, 이 모델을 저장하고 로드하는 방법을 터득한 상태에서 요 새로운 계측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결과를 이 모델에 넣어서 예측하는지, 얘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싶은, 테스트하고 싶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요 세 가지의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면 인공지능이죠. 여기 처음에 가장 큰 어떤 항목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깊은 학습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계 학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한글로도 그리고 딥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가장 큰 개념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라는 거 그림으로 봐도 알겠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으니까 그럼 인공지능 기술 중에 머신러닝이 아닌 것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기 차지하는 애들. 여기 공간에 차지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룰 베이스, 뭐 시스템, 그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또 로봇, PID제요. 이렇게 PID 컨트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퍼지 로직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원래는 다 룰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그거를 다 학습 기반으로 다 바꿨죠. 그 실제로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이런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봇 택시들, 그게 아직까지도 이 룰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룰 베이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룰을 다 규칙을 다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해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라. 그래서 막 그물을 촘촘하게 짜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없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없게 하는 게 룰 베이스 시스템. 이거 학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우리가 막 데이터를 줘가지고 어디 뭐 기계에다가 학습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이 어떤 룰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너가 이렇게 해 라고 막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룰 베이스로도 아직도 자율주행이 룰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걔를 이제 다 엔드 투 엔드 학습 방식으로 다 바꿨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러닝에는 포함 안 되고 인공지능 기술로 포함되는 애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포함되는 애들 머신 러닝이긴 한데 딥러닝이 아닌 애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것들입니다. 뭐 또 뭐 SVM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든지 뭐 KNN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머신 러닝이지만 딥러닝은 아닌 것들. 좀 넓게 머신 러닝 범위를 보면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머신 러닝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맨 안에 있는 딥러닝은 뭘 것이냐 이게 딥러닝은 간단합니다. 정의가 인공 신경망 이론을 활용한 학습. 학습을 할 때 인공신경망 이론을 쓰는 것들, 그러니까 신경망이라고 하죠. 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한 경우에만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왼쪽에 좀 써보자. 그래서 먼저 이제 머신러닝. 이것은 결국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막 주면 거기에 있는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들을 막 보정해 나가는 거야. 데이터로부터. 그런 걸 학습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딥러닝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공신경망 이론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들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짓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혹은 뭐 적용성.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현재까지도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 그 로봇 택시들 그것도 지금 룰 베이스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룰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많이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데 요 룰 베이스 알고리즘에서 근데 현재 요 엔드 투 엔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라고 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딥러닝을 쓴다는 거예요. 학습에. 알고리즘 만들 때 엔드 투 엔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이제 요렇게 딥러닝 써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룰 베이스 알고리즘 쓰는 자율주행의 문제가 동작이 잘 돼요. 더 오히려 그 발산할 확률이 좀 적죠. 왜냐면 내가 룰을 다 짜놨으니까.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입니다. 그 내가 그 예상하고 있는 주 안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룰베이스로 룰 다 짜놓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갔어. 그럼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럼 상황이 바뀌니까 그 룰이 동작을 안 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하게 동작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확장성이나 적용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요즘 평이 많아서 딥러닝 실제로 이미지로부터 학습을 하고 테슬라는 결국 비전 중심으로 학습을 해서 이미지로부터 학습하고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장성과 적용성에 유리하다라는 현재 평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알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딥러닝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거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하겠죠. 우리 계측공학에서 얻는 데이터. 두 번째는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뭐 CPU, GPU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학습 알고리즘.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뭐 코드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컴퓨터가 있어야 뭐 학습을 할 거고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사용할 텐데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수업이라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그거는 그 이런 느낌이에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5점에서 97점이 될 때 혹은 97점에서 99점이 되고 싶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점, 95점까지 갈 때 0점부터 그건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요즘엔 다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데이터에 좀 오염된 데이터 하나라도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학습 결과는 엉망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뭐 학습 환경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환경. 그 다음에 밑에 거 알고리즘. 자, 그 데이터는 결국 우리 딥러닝은 결국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예측 또는 판별을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딥러닝을 위한 준비 사항 중에 또 학습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 CPU 환경에서 동작을 할지 혹은 뭐 고속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다고 하죠. GPU. 그래픽 처리에 글씨가 엉망이네. 특화된
GPU에서 동작을 시킬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 딥러닝을 구동을 해야 되니까 딥러닝을 구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모든 건 데이터예요. 우리 데이터를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하느냐가 결국 이 학습 성능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7.0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만들고 작동시키는 방법이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컴퓨터에 또 이 딥러닝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나콘다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아나콘다라는 거는 이 딥러닝 환경을 설치할 때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죠? 그냥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쓴다. 두 번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랩.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소를 뭐 그냥 구글에다가 콜랩 치면 나오고요. 주소는 콜랩. 리서치. google.com 이렇게 하면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물음표 HL은 KO까지 써주면 한글로 나옵니다. 뭐 이건 뭐 구글링해서 들어가세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치를 안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구글 콜랩이 도대체 뭐냐? 이 구글 콜랩은 요 파이썬 개발에 쓰이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경을 이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예전에는 이게 무료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각자 쓸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래픽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GPU 환경을 딱 클릭하면 그 GPU 연산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무료였지만 지금은 개인당 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더 쓰고 싶으면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면 좀 좋은 게 보통 뭐 우리 학교 연구실이나 어디 뭐 연구소나 이런 곳에는 GPU 환경을 다 구축을 해놨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 콜랩 이용하면 그 GPU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용해서 쉽게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GPU에서 학습을 못하고 있는데 요거 들어갔으면 쉽게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지금 못하니까 이 콜랩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 콜랩에서 아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학습시키고 싶은 데이터도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클라우드 용량이 1기가야. 그럼 1기가 이상짜리 데이터는 업로드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데이터 학습하고 싶은 거 업로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좀 귀찮은. 근데 요즘 워낙 또 점점 업데이트가 잘 돼가지고 더 편리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7.0에 대한 얘기 끝났고 7.1로 가봅시다.